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이 엑스선 촬영과 분석을 맡아주었다. 채색된 부분은 엑스선 투과량이 적어 밝아 보일 것이고 채색이 안 된 여백은 어둡게 나타난다. 보시면 여백과 얼굴 사이에서 그 농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백은 좀 어둡고 얼굴 쪽은 좀 더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육안으로 앞면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지만 뒷면에 뭔가에 의해 채색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체의 목 부분에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도포 자국이 있는 도포 자락을 채색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농도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도 뒷면에 채색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탄으로 초안을 그린 뒤 옷선은 뒷면에서 다시 먹선을 입힌 다음 얼굴과 도포에 채색도 했다는 것이다. 수염의 먹선은 앞면에서 그린 것이다. 이태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옷선이 수염과 충돌하자 앞면에 옷선 초안을 지웠다고 본다. 그래서 뒷면에서 조명을 비추면 숨겨져 있던 뒷면의 옷선이 비친다는 것이다. 좌우로 날리는 수염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수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옷주름은 이제 생략해도 됐을 것 같아요. 윤두서의 그 화가로서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생략법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리려고 의도했고 그걸 뒷면에서 표현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그리고 옷주름을 그리려고 했다가 옷주름은 이제 포기한 거죠. 겉에서는. 그래서 뒷면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적외선 카메라 촬영이나 뒷면 조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화폭의 앞 뒷면을 이용한 그림 기법이 파격적인 모습의 명작을 만든 것이다. 저것이 윤두서의 자화상을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지 않은 줄 알았던 상반신 몸체의 윤곽선이 화폭 뒷면에 그려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화상을 보면 윤두서는 부리부리한 눈매에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귀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이 구렛나룻을 보시죠. 구렛나룻은 보통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기 마련인데 그의 구렛나룻은 이처럼 사자의 갈기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의 턱수염 또한 대단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양갈래로 뻗어 있는 턱수염은 우리 주변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윤두서는 이처럼 자화상의 수염을 매우 과장해서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의 생명인 사실성을 벗어나면서까지 그가 수염을 과장해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초상화의 수염 표현 양식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의 초상화다. 73살 때 모습인데 나이에 맞는 백발의 수염이 자연스럽다. 다른 초상화도 마찬가지다. 수염은 사대부들에게 권위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중요하게 표현했다. 그렇다고 사실적인 표현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윤두서에게 수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초상화의 사실적인 표현을 누구보다 중시한 윤두서였기에 의문은 더욱 커진다. 그림을 그리기 전 반드시 대상을 관찰한 뒤에야 붓을 들었다고 전해올 정도로 철저했다. 윤두서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작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구당에서 전해오는 이 화첩은 살아생전 윤두서가 그린 그림을 엮은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 아래 서 있는 백마의 늠름한 모습을 담은 윤두서의 유화 백마도. 이 작품은
봄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의 흐드러진 가지 아래 백마가 한쪽 발굽을 살짝 든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것이다. 자신이 직접 키웠던 말을 그 대상으로 버드나무에다 묶어놓고 그걸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대상을 앞에다 놓고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봄 풍경을 감상하는 순간을 묘사한 주마상춘도. 바람에 날리는 잔가지를 늘어뜨려 속도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전에 화가들이 말을 그렸던 거는 주로 이제 그냥 선으로만 그리거나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그 말을 그렸다고 한다면 윤두소로부터 바로 사실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처럼 말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였던 남태웅도 감탄할 정도로 사실성을 추구한 윤두서였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그린 윤두서의 자화상 속 수염은 그가 추구한 사실성에서 벗어나 있다.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구렛나루 수염 속에 숨겨둔 윤두서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수염에서 무엇을 본 걸까? 한국 전통 인물화에 맥을 잇는 김호석 씨와 함께 자화상 수염의 특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세밀한 필선을 확인하기 위해 자화상의 각 부위를 5배로 확대한 사진이다. 이렇게 크게 몇 배 확대되어 있는 선에서조차도 이 자체를 재보면 1mm 정도가 되는데 이 원 그림과 비슷한 크기를 한번 자를 재보니까 가장 굵고 길게 그려져 있는 부분도 0.5mm도 안 됩니다. 0.5mm 이하의 굵기로 무성한 수염 가닥을 그리려면 극세밀화에 적합한 붓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준비한 붓 중에서 가장 가는 붓도 자화상의 수염을 재현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긴 부분이 이제 붓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도 힘이 없고 길게 10cm 이상 그을 수가 없어요. 먹물이 마르니까. 그런데 쥐수염 붓은 어느 정도의 탄력과 더불어서 좀 길기 때문에 먹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과 그걸 그을 수 있는 양이 이제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이러한 수염을 그리는데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시대 화가들이 극세밀화를 그릴 때 사용한 최고의 붓이 쥐수염으로 만든 붓이다. 코털 한 올, 수염 한 가닥도 이처럼 세밀하게 표현한 윤두서라면 쥐수염 붓을 이용했을 것이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붓이다. 백방으로 수소문 한 끝에 용인에서 쥐수염을 모아둔 사람을 찾았다. 이게 쥐수염이 있는 곳이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쥐수염인가요? 네. 홍용성 씨가 몇 년에 걸쳐 공들여 모은 쥐수염이었다. 쥐수염 이게 한 쥐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겁니까? 한 200여 마리 가깝습니다. 쥐수염은 감각기관이라 가늘고 탄력이 좋다. 그래서 서예가인 홍용성 씨도 쥐수염 붓을 만들려고 지금껏 모았다는 것이다. 그 힘이 털 중에는 제일로 좋은 건 쥐수염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로 힘이 좋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쥐수염 붓을 만들 수 있는 공방도 찾았다. 50년째 붓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다. 김호석 씨가 직접 나서서
원하는 붓의 굵기와 크기를 장인에게